한국에 일을 하러 온 30대 러시아 금발의 미녀가 하숙집 주인 80대 노인과 매일 밤 시간을 가지며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80대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생기는 파격적이지만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초여름 KTX 열차가 종착역인 속초에 도착하자 창밖으로 펼쳐진 짙푸른 동해 바다의 풍경에 마리나 페트로바 30맵 3세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가 떠나온 러시아 모스크바의 모스크바 강가는 또 다른 광활하고 힘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바다였다. 눈부시게 하얀 피부와 햇살을 머금은 듯한 금발, 그리고 깊은 호수처럼 푸른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였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낯선 땅에 대한 불안감과 어딘지 모를 깊은 우수가 서려 있었다. 모스크바 볼쇼이 발레 아카데미를 업하고 촉망받는 발레리나의 길을 걷던 그녀는 몇 해 전부터 시작된 고국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예술계의 경직된 분위기에 염증을 느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 전통 무용의 우아하고 정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큰 결심 끝에 모든 것을 잠시 뒤로 하고 속초에 위치한 국립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외국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부푼 기대와 달리 속초에서의 첫날은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럽기만 했다. 시끌벅적한 속초 사투리는 마치 외계어처럼 들렸고,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무심한 듯한 시선 속에서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예약해 두었던 숙소는 사진과 너무 달랐고 주변 환경도 열악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안감과 함께 그녀는 불현듯 밀려오는 지독한 향수병에 시달렸다. 차가운 호텔방에 홀로 앉아 창밖의 짙푸른 동해의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곳에 온 것 자체가 큰 실수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날아온 은은한 솔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부드럽게 간지렸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하고 평온한 그 향기에 이끌리듯 그녀는 무작정 호텔을 나섰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그녀는 어느새 설악산 근처 오래된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한적한 주택가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운명적인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마리나가 발견한 곳은 소량기뜰이라는 정갈한 이름표가 붙은 오래된 한옥식 하숙집이었다. 수령이 200년은 훌쩍 넘어 보이는 구불진 소나무 몇 그루가 마치 집을 감싸한 듯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고, 잘 가꿔진 뜰에는 철 이른 자작과 모란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의 깊이와 주인의 정성, 어린 손길이 느껴지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던 이전의 실패를 떠올리며 잠시 망설였지만 대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구수한 누룽지 냄새와 은은한 솔향기에 이끌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자신을 81세 김영호라고 소개하는 그는 마리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이른 나이가 얼굴에 깊은 주름과 약간은 구부정한 어깨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의 총기를 잃지 않고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연륜과 따뜻한 인간미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는 젊은 시절 이름난 도예가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한쪽 손을 다친 후 평생 해왔던 작업을 접어야 했다고 했다. 그 후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지만 5년 전 퇴임하고 나서는 세상과 담을 쌓다시피 하며 이 오래된 집에서 조용히 응어 생활을 하고 있었다. 1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뿐인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그는 적적함을 달래고 아직 쓸모가 남아 있다면 자신의 남은 지혜와 경험을 젊은이들과 나누고 싶어 소일거리 삼아 하숙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의 말투는 과묵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리나의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그녀가 머나먼 러시아에서 이곳 속초까지 오게 된 사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어서 오시게 마리나라고 했나. 저 멀리 추운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먼. 낯선 땅에서 의지할 곳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는 비록 누추하고 불편한 곳이지만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내 집처럼 편히 생각하게. 내가 살갑게 챙겨주는 재주는 없어도 따뜻한 잠자리와 끼니 걱정은 않도록 해줄 테니. 혹여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언제든 이 늙은이를 찾아오게나.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홀로 가기에는 너무 멀고 험한 길이니 잠시나마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김영호는 마리나의 유난히 깊고 슬퍼 보이는 푸른 눈동자 속에서 그녀가 감추고 있는 남모를 아픔과 상처를 어렴풋이 읽어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너머에 있는 연약하고 섬세한 영혼의 연민을 느꼈고 왠지 모르게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하숙집의 몇 가지 간단한 규칙과 학생임을 감안한 저렴한 비용을 설명해 주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이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춤을 출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지켜봐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과 깊은 눈빛 속에서 마리나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한 신뢰와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려온 운명의 장소를 찾은 것처럼 망설임 없이 이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날부터 소량기들은 그녀의 낯선 타향살이의 새로운 시작점이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무대가 되었다. 소량기들은 김영호의 과묵한 성품을 닮아 대체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그 속에는 각기 다른 개성과 꿈을 가진 젊은이들의 건강한 에너지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아침 식사는 각자 해결했지만 저녁이면 김영호가 직접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나 시원한 김치국을 중심으로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다. 그는 말없이 밥과 국을 퍼주며 젊은이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는 모습을 그저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지만 그 무심한 듯한 표정 속에는 그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종종 루에 둘러앉아 김영호가 내어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마리나 외에도 소량기들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젊은이들이 있었다. 필리핀 마닐레에서 온 관광경학과 학생 마리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한 아가씨였다. 그녀는 늘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으며 낯선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마린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었다. 마리아는 한랄 음식 정보를 알려주거나 가톨릭 문화에 대해 설명하며 마리나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마리나가 마음이 힘들 때면 조용히 곁에 앉아 성경 구절을 읽어주거나 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온 루카스 보기만 해도 유쾌한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이었다. 그는 속초의 한 체육관에서 탱고를 수련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다. 늘 흥겨운 아르헨티나 음악을 흥얼거리고 다니며 틈만 나면 하숙집 마당에서 현란한 탱고 동작을 선보여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그는 마린에게 장난스럽게 한국의 최신 유행어나 비속어를 가르쳐주며 그녀의 웃음을 자아냈고 때로는 함께 설악 해변을 달리거나 서핑을 배우며 그녀 안에 잠재된 열정을 일깨워 주었다. 그의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는 하숙집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였다. 한국인 웹툰 작가, 지망생 은지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성격의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늘
방구석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리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예리한 관찰력과 섬세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하숙집 식구들의 모습을 몰래 스케치하며 그들의 특징과 관계를 자신만의 웹툰 세계 속에 담아내곤 했다. 은지는 마리나의 고독과 슬픔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고 말없이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주거나 예쁜 그림 엽서를 선물하며 조용한 방식으로 그녀를 응원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배려는 마리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일본 오사카에서 온 은퇴한 노신사 타로 씨. 그는 몇 년 전부터 장기 투숙하며 조용히 글을 쓰거나 뜰의 소나무를 돌보는 것으로 소일하고 있었다. 그는 김영호와 비슷한 연배로 두 사람은 종종 루에 마주 앉아 말없이 차를 나누거나 바둑을 두며 노년의 교감을 나누었다. 타로 씨는 평소에는 하숙집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온 현자처럼 때때로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가 담긴 조언을 툭툭 던지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적도 성격도 살아온 환경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소량기 뜰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며 흔들리지 않는 느티나무처럼 버팀목이 되어주는 김영호가 있었다. 그는 마리아가 종교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고 루카스의 넘치는 에너지를 이해하며 그의 자유분방함을 존중해 주었다. 은지의 내성적인 성격을 격려하며 그녀의 재능을 칭찬해 주었고 타로 씨와는 오랜 친구처럼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마린에게는 더욱 각별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첼로를 연주할 수 있도록 오래된 악기를 수리해 주었고 한국 전통 무용을 배우는 그녀를 위해 공연 정보를 알아봐 주거나 때로는 직접 공연장에 동행해 주기도 했다. 김영호의 깊은 배려와 하숙집 친구들의 따뜻한 우정이라는 단단한 토양 위에서 마리나는 마침내 상처 입은 뿌리를 내리고 다시금 삶의 의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는 점차 과거의 슬픔 대신 미래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의 문도 한 뼘씩 열리고 있었다. 평온한 시간도 잠시 마리나의 위태로운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 잔인한 운명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덮쳤다. 어느 늦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속초의 거리를 걷던 그녀에게 한 통의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모스크바에 남아있던 그녀의 오랜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노수가 지병 악화로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마리나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며 그녀의 안부를 걱정하고 한국행을 격려해 주었던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그 소식을 접한 순간 마리나는 겨우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는 길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오열했고 행인들의 걱정스러운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슬픔을 토해냈다. 그날 밤 하숙집으로 돌아온 마리나는 마치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식사도 거른 차에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낡은 첼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밤새도록 처절하고 비통한 선율을 연주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머나먼 타국 땅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린 한 젊은 영혼의 절규이자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응축한 듯한 비탄의 노래였다. 첼로의 낮은 혀는 그녀의 끊어질 듯한 흐느낌을 대변했고 높은 혀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녀의 분노와 원망을 토해냈다. 하숙집 식구들은 숨죽인 채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함께 가슴 아파했고 김영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사우며 그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마리나는 첼로를 든 채 호련히 하숙집을 나섰다. 그녀의 행선지는 아무도 몰랐다. 걱정이 된 김영호와 하숙집 식구들은 사방으로 그녀를 찾아 헤맸고 해질녘이 되어서야 설악 해변의 한적한 솔밭에서 너덜너덜한 채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는 부서진 첼로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악기를 부셔버린 것이었다.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 모두는 할 말을 잃었다. 김영호는 조용히 마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커다랗고 투박한 손길에는 어떤 꾸짖음이나 동정이 아닌 그저 깊은 이해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부축하여 하숙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의 거처이자 오래된 책들과 도자기, 그리고 그가 직접 빚었으나 세상에 내놓지 않은 투박한 작품들이 가득한 작업실 겸 사랑방으로 이끌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소량과 마른 흙냄새,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마리나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악기를 부셨을꼬. 오죽하면 그랬을까 다 안다. 김영호는 따뜻한 대추차를 내밀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젊은 시절 촉망받던 도예가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의 신경을 크게 다쳐 더 이상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던 절망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흙의 정직함과 불의 강인함, 그리고 깨지고 부서져도 다시 새로운 형태로 태어날 수 있다는 도자기의 속성이었다고 했다. 그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여 만든 자신의 오래된 작품 하나를 마린에게 보여주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는 상처와 고통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생명력과 예술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인생이란 것이 어쩌면 이 깨진 도자기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예기치 못한 시련으로 산산조각 나기도 하고 깊은 상처가 남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조각들을 어떻게 다시 이어붙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지 부서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그 상처와 균열 속에서 더 깊고 단단한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도 있는 법이지. 네 안의 슬픔과 절망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온 세상이 무너진 듯 고통스럽겠지만 그 아픔을 온전히 겪어내고 나면 너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이 있는 예술가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희망을 놓지 말아라. 네 안에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숨쉬고 있단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영호의 깊은 눈빛과 삶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운 말들은 마치 마법처럼 마리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녀는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로와 감사,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마리나는 아주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하고 지혜로운 버팀목 같은 존재 김영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그를 향한 존경과 감사를 넘어선 아주 특별하고 운명적인 사랑의 감정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다. 스승의 위독 소식 이후 마리나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김영호를 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하숙집 주인이나 보호자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스승이자 아버지 친구이자 연인이었으며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의지했고 그의 곁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을 느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그들의 대화는 더욱 깊고 내밀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문학과 예술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에 대해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리나는 김영호의 해박한 지식과 깊은 통찰력에 감탄했고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 속에서 잊고 있었던 삶의 열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그의 주름진 미소에서 따뜻함을 발견했고 그의 거친 손길 속에서 강인함을 느꼈으며 그의 깊은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뜨거운 연정을 읽었다. 그녀는 자신이 걷잡을 수 없이 그에게 빠져들고 있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서로 8살이라는 엄청난 나이 차이와
세상의 편견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민했다. 김영호 역시 마리나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강인한 생명력, 순수하고 맑은 영혼, 그리고 눈부시게 피어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은 그의 잊혀진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는 마리나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에 시달렸다. 자신의 늙고 병든 육신이 과연 그녀의 찬란한 젊음을 온전히 품어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자신이 그녀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 위험한 사랑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리나의 슬픔 어린 푸른 눈동자와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앞에서 그의 결심은 번번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미 그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현실의 높은 벽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이어가던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마침내 그들의 감정은 모든 경계를 넘어 하나로 포개졌다. 그날은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고 하숙집들의 소나무 가지 위에도 소복하게 눈꽃이 피어 있었다. 하숙집 식구들은 모두 각자의 방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거실에는 벽난로의 장작 타는 소리와 마리나가 연주하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만이 낮게 흐르고 있었다. 영호는 안락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그녀의 연주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이전과는 달리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방 안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마리나는 조용히 첼로를 내려놓고 영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잡았다. 선생님, 아니 영호 씨, 저 당신을 사랑해요. 아주 많이요.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영호는 마리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눈에는 망감이 교차하는 듯 복잡한 빛이 어렸다. 그는 마리나의 손을 마주잡고 그녀의 푸른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속에는 두려움과 망설임 대신 오직 자신을 향한 순수하고 절실한 사랑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남은 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여인과 함께하고 싶었다. 그는 마리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리나, 나의 마리나. 나 역시 그대를 내 생의 마지막 여인으로 사랑하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나는 그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오. 우리 함께 갑시다. 이 험한 세상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건너갑시다. 눈 내리는 겨울밤. 벽난로의 따뜻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서너 8살이라는 세월의 간극도, 국적과 문화의 장벽도, 세상의 그 어떤 편견과 시선도 그들의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다. 그 밤 소량기 뜰에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들의 특별하고도 위험한 사랑은 마침내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김영호와 마리나의 사랑은 조심스럽지만 깊이를 더해갔다. 그들은 하숙집 안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행동했지만 둘만의 시간에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열정적인 연인이 되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고 주말이면 인적이 드문 동해안의 작은 포구를 찾아 함께 걷거나 설악산의 고즈넉한 암자를 찾아 마음의 평화를 얻기도 했다. 영호는 마린에게 잊고 있었던 젊은 날의 열정을 되찾았고 마리나는 영호의 곁에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늘 위태로운 유리 조각 위에 있는 듯 불안했다.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는 동네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은근한 수근거림은 그들을 늘 긴장하게 만들었다. 특히 박 여사와 같은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악의적인 험담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혹시라도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져 영호가 평생 쌓아온 명예가 실추되거나 마리나가 비난의 대상이 될까봐 그들은 늘 노심초사했다. 무엇보다 영호의 이른 나이와 건강 문제가 그들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리나는 자신의 몸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를 깨닫게 되었다. 3개월간 생리가 없었고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전에 없던 입덧 증상이 시작된 것이다. 설마 했던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녀는 기쁨과 동시에 거대한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영호와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사실은 더없이 행복했지만 과연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다. 영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자신들의 불안정한 관계와 세상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4일을 홀로 고민하던 마리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영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반응은 마리나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과 혼란 그 자체였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기만 했다. 마리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잠시 후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리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나 당혹감이 아닌 평생을 기다려온 기적을 마주한 자의 깊은 감격과 경외감의 눈물이었다 마리나. 나의 아가, 이게 꿈은 아니겠지. 신께서 이 늙은이에게 이런 선물을 내 평생의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지는구나. 그는 흐느낌 속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끝내 갖지 못했던 깊은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에게 마리나의 임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한을 풀어주는 기적이자 신의 축복이었다. 그는 마리나의 아직은 평평한 배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고 벅찬 감동으로 속삭였다. 마리나, 나의 마지막 사랑.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삶의 이유이자 전부가 될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나는 너와 이 아이를 위해 내에 남은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영호의 진심 어린 고백과 뜨거운 눈물 속에서 마리나를 짓눌렀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은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와 뱃속의 작은 생명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확인하며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기로 굳게 아주 굳게 맹세했다. 그들의 비밀스럽고 위태로웠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함께 세상 앞에 당당히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생명의 존엄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숭고한 드라마로 나아가고 있었다. 마리나의 임신 소식이 하숙집 안팎으로 알려지자 예상대로 세상은 잔인한 편견과 비난의 화살을 그들에게 겨누었다. 주책맞은 늙은이와 요망한 외국 여자의 불장난 태어날 아이, 인생만 불쌍하게 됐다. 돈 보고 늙은이에게 빌붙은 것, 이라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과 험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특히 박 여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앞장서서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다. 그녀는 동네 경로당과 부녀회 등을 찾아다니며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심지어 영호의 먼 친척들에게까지 연락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회부놓으려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캐나다에 살고 있던 영호의 아들이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귀국했다.